2017년 1월 27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이날도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죠. 기온은 뚝 떨어진 영하권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뼛속까지 시린 딱 그런 날씨였어요. 저녁 6시 55분쯤이었을 거예요. 엘파소 카운티 보안관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11살의 소년, 가논 스타우치의 새엄마인 레티시아 스타우치였죠. 그녀는 경찰에게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어요. 가논이 오후 3시 15분에서 4시 사이에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는데 밖이 어두워지도록 안 돌아온다는 거였죠. 당연히 경찰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레티시아의 태도에 조금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아이가 사라졌는데 그녀의 목소리나 행동이 걱정하는 부모치고는 너무나도 차분했거든요. 게다가 그녀의 진술에는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은 얼어붙을 듯한 영하의 겨울 날씨잖아요. 근데 11살짜리 아이가 얇은 재킷 하나만 달랑 걸치고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보도자료에 단순 가출로 분류해서 발표해버려요. 11살 소년의 단순 가출. 가족들은 이 발표를 듣고 당연히 펄쩍 뛰었죠. 말도 안 된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가논의 친아빠인 엘버트는 주 방위군 훈련 때문에 집을 떠나서 타지에 있었는데요. 훈련 도중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엘버트, 그리고 친엄마 랜디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서 경찰의 가출 판정을 강하게 부정했어요. 가논이 어떤 아이였냐면요. 평소에 겁도 좀 많고 무엇보다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고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던 평범하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추운 겨울밤에 목적지도 없이, 그것도 얇은 옷차림으로 스스로 집을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였죠. 특히 친엄마 랜디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절규 섞인 호소를 들으면서 수사관들도 레티시아의 말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하나 둘씩 앞뒤가 안 맞는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레티시아는 가논이 실종된 그날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팠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가논이 그날 갑작스럽게 학교를 결석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의료 기록도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전혀 나오지 않았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영하의 날씨에 밖을 쏘다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아픈 아이가 저녁 무렵에 얇은 옷만 입고 굳이 친구 집에 걸어갔다는 건 더더욱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동네 곳곳에는 파란색 리본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은 가논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었거든요. 이른바 가논 스트롱 운동이었죠. 이웃들은 가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꾸렸어요.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동네 주변 숲속과 공원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경찰의 수사망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논을 목격한 사람, 바로 새엄마 레티시아를 향하게 됩니다. 단순 가출이라던 그녀의 완벽해 보이던 시나리오가 흔들리기 시작할 쯤이었어요.
수사팀은 스타우치 가족의 집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면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웃 주민인 로드릭의 집 앞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 영상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작은 초인종 카메라 렌즈 안에 담긴 흐릿한 영상은요, 이 사건이 어쩌다 벌어진 단순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라 아주 끔찍하고 차가운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이 영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찍힌 타임스탬프는 1월 27일 오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레티시아의 빨간색 픽업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 트럭의 조수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간혼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 짧은 영상을 본 수사관들과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혼의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이상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11살의 남자아이라면 차에 탈 때 훌쩍 뛰어오르거나 가볍게 타잖아요. 근데 영상 속의 간호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몸 어딘가를 심하게 다쳐서 그 극심한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 같았어요. 발을 땅에 무겁게 질질 끌면서 상체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죠. 차에 오르는데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느리고 힘겹게 겨우겨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간혼이 이미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요. 주 방위군 훈련을 멈추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던 아빠 엘버트는 이 영상을 보고 그만 짐승처럼 오열하고 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춥고 시린 겨울 아침에 대체 집안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차에 타야만 했는지.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다음 장면은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죠. 약 4시간이 흐른 오후 2시 19분, 카메라 화면 안으로 레티시아의 픽업 트럭이 다시 돌아옵니다. 차 문이 덜컥 열리고 누군가 내리는데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오직 레티시아 한 명뿐이었어요. 오전에 분명히 아픈 몸을 이끌고 조수석에 탔던 간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아이가 얇은 옷만 입고 친구 집에 걸어갔다던 레티시아의 신고가 완벽하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오후에 스스로 집을 나선 게 아니라 아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동네 사람들과 네티즌들의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레티시아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직접 지역 방송국인 KKTV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자청한 거예요. 보통 아이를 잃어버려서 억울하고 답답한 부모라면 어떨까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아이가 무사한지 걱정된다고 애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카메라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결사코 피했어요. 아예 카메라에 등을 푹 돌린 채로 인터뷰를 했죠. 게다가 아이를 걱정하는 말보다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웃들과 언론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데 바빴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마녀 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라면서 핏대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범인 취급한다 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나는 간혼을 자식처럼 돌봤어요. 아이가 사라져서 나도 무섭고 미칠 지경이라고요.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서 억울함을 토로하던 그녀의 뻔뻔한 목소리. 하지만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그저 소름 끼치는 변명에 불과했죠. 영상 속 간혼의 그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걸음걸이. 아이 없이 혼자서만 덜렁 돌아온 픽업 트럭. 그리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기괴한 인터뷰까지. 경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요. 거짓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레티시아의 성벽은 경찰이 드디어 수색영장을 들고 스타우치가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사건 현장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로슨 블루바드 5952번지. 경찰이 들이닥친 집안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고요했어요. 근데 현장에 처음 진입한 수사관들은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아주 강렬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바로 독한 나무 광택제와 청소용 화학약품 냄새였죠. 이건 보통 가정집에서, 그것도 문을 꼭꼭 닫아두는 한겨울에 날만한 일상적인 냄새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일부러 독한 약품을 들이부은 것 같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였던 거예요.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진원지는 바로 11살 간혼의 침실이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쓱 둘러봤을 때는 방 안이 제법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기나 파란색 장난감들이 널려 있어야 할 평범한 11살 소년의 침실이잖아요. 벽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 나이대 남자아이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 나야 하는 공간인데 방 안은 이질적일 만큼 약품 냄새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수사팀이 투입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팀이 방에 불을 모두 끄고 핏자국을 찾아내는 루미놀 용액을 방 안 곳곳에 뿌렸는데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캄캄했던 방 안 전체가 온통 파란색 형광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한 거예요. 독한 화학세제를 들이부어서 아무리 지우고 숨기려고 했어도 피해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죠. 혈흔은 간혼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서 아주 짙게 나타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방의 벽면, 바닥, 심지어 천장에까지 수많은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장에까지 피가 튀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건 단순한 사고나 가벼운 다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날 이 닫힌 방 안에서 11살의 작고 아픈 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격렬한 폭력이 가해졌는지 그걸 증명해주는 소름 돋는 증거였죠. 장난감과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어야 할 아이의 작은 안식처가 지옥 같은 고통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당시 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조사했던 수사관은 공식 수사 기록에 그날의 충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곳은 아이의 방이 아니라 처참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사팀의 움직임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경찰은 곧바로 레티시아가 사건 당일과 그 다음 날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녀의 동선을 샅샅이 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아주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게 돼요. 간혼이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뻔뻔하게 신고하기 전 레티시아가 상점에 들러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인 한 명이 좋게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한 대형 여행 가방이었어요. 아이가 방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혹은 이미 숨을 거둔 그 끔찍한 시간에 새엄마라는 사람은 마트에 가서 태연하게 사체를 담을 커다란 가방과 청소용품을 쇼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냉혹함이죠. 흩어져 있던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의 섬뜩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천장까지 피가 튄 잔혹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고 새엄마는 그 직후에
시신을 숨길 만한 커다란 여행 가방을 새로 샀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서둘러 체포영장을 준비하는 사이 레티시아는 이미 콜로라도를 떠나 도망치고 난 뒤였어요. 간원의 혈흔은 방 안에 가득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애타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 사이 그녀는 렌터카를 몰고 주 경계선을 넘어서 수많은 줄을 가로지르며 무려 1300마일 밖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눈 덮인 도로를 벗어나 남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130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무려 2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또 한참을 더 달려야 하는 그 멀고도 긴 거리를 도망친 겁니다. 근데 레티시아는 이 기나긴 도주극을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몰던 렌터카의 조수석에는 자신의 친딸인 17살의 할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친딸과 함께 떠나는 장거리 로드트립. 겉보기에는 꽤 평범한 모녀의 여행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렌터카 트렁크 혹은 뒷좌석 어딘가에는 그녀가 마트에서 샀던 그 커다란 대형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습니다. 딸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그 닫힌 가방 안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11살의 의붓아들 간원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가 든 가방을 차에 실은 채 친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엄마의 모습.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소름 끼치도록 엽기적인 행각이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 렌터카를 반납받았던 업체 직원의 증언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해요. 단순히 차를 지저분하게 쓴 수준이 아니었죠. 숨을 들이쉬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청소용 화학약품 냄새와 함께 뭔가 썩어가는 듯한 강렬한 부패 악취가 차 안에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길고 긴 이동 시간 내내 차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냄새를 덮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잖아요. 경찰과 FBI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3월 2일 레티시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라는 곳에서 마침내 경찰의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주 무거웠어요. 아이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를 살해한 1급 아동살인,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 사체 유기, 증거인멸이었죠. 그녀는 수갑을 찬 채 곧바로 콜로라도로 압송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간원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끝까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아주 뻔뻔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또 보름 가까이 흘렀어요. 그리고 3월 17일 콜로라도에서 무려 2000km나 떨어진 곳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인근에서 아주 결정적인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에스캄비아만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유지보수 노동자가 다리 밑에 버려진 수상한 가방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어두운 새벽, 시신이 든 그 무거운 가방을 높은 다리 아래로 짐짝처럼 휙 던져버렸을 그녀의 뒷모습. 정말 악마가 따로 없죠. 경찰이 출동해서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 낡은 대형 여행 가방. 그 안에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11살의 소년 가논 스타우치의 유해가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라 차가운 플로리다의 다리 밑에서 좁은 가방 속에 웅크린 채로 발견되고 만 거예요.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는 유가족은 물론이고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혼의 작은 몸에 남겨진 상처들은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거든요. 간혼의 몸에서는 칼 같은 흉기에 무려 18번이나 찔린 참혹한 상처가 발견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한 흔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권총에 맞은 총상까지 확인됐죠. 칼과 둔기, 그리고 총까지. 이건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겠다는 아주 집요하고 끔찍한 악의. 이른바 오버킬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핏자국을 지우고 가방에 구겨 넣은 뒤 수천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플로리다에 내다버린 거예요. 시신과 범행 도구의 흔적, 그리고 도주 경로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밝혀낸 당시의 비극적인 재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이전에 이미 간호는 침실에서 레티시아에게 공격을 당한 상태였어요. 침실의 대량 혈흔이 그 증거죠. 그리고 오전 10시 15분 레티시아와 간혼이 픽업 트럭에 타는 그 장면에서 간혼이 아주 힘들게 트럭 조수석에 타는데 수사팀은 이때 간혼이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2시 19분까지 공백의 4시간 동안 레티시아는 간혼을 싣고 콜로라도의 스프링스 북쪽의 외딴 곳 더글러스 카운티 근처로 가서 1차적으로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19분 간혼은 어딘가에 버려두고 혼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간혼의 방에 남은 방대한 피를 청소하는 거였고요. 레티시아는 나중에 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간혼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안 찍힌 건 내가 차를 다른 방향으로 세웠거나 간혼이 다른 쪽 문으로 내려서 안 보인 것 뿐이다. 간혼은 집에 돌아왔고 오후 3시 넘어서 친구네 간다고 나갔다. 자, 검찰은 확신에 차 있었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시신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티시아는 본격적인 재판이 다가오자 법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기가 막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 그 중에서도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다중인격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2023년 5월, 드디어 그녀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5주 동안이나 이어지는 숨막힌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됐죠. 피고인석에 앉은 레티시아 측 변호인단은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끔찍한 학대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개의 인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어요. 간혼을 살해한 건 레티시아 본인이 아니다. 그녀 안에 숨어있던 마리아라는 아주 폭력적인 다른 인격이 한 짓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간혼의 친아빠인 엘버트를 향해서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까지 지어냈어요. 남편이 마약 카르텔이나 성매매 조직과 깊게 엮여 있고 자기는 그들의 위협을 받는 타깃이었을 뿐이라는 등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늘어놨습니다. 재판 내내 방청석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죽은 아이의 아빠를 마약 조직과 엮는 그 뻔뻔함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레티시아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혀짧은 소리를 내면서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인격인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다가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슬쩍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광기를 온몸으로 연기를 하면서 신성한 법정을 농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변호인단은 도로시라는 정신과 전문의를 유일한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도로시 박사는 과거에도 흉악범들의 다중인격을 자주 주장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꽤 많았던 인물이에요. 이 박사가 법정에 서서 레티시아의 다중인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주립정신보건소 측의 판단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다중인격, 광기, 아니요. 검찰은 그녀의 주장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꾀병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다중인격 환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배심원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나서 핏자국을 화약약품으로 아주 꼼꼼하게 다 지워냈어요. 사체를 담을 대형 여행 가방을 새로 사오고 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수천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낯선 주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치밀한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통제불능의 정신질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배심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싸늘했죠. 결국 5주간의 치열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다중인격 주장을 완전히 기각해버립니다. 도로시 박사의 논란 많던 증언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포인트는 바로 신뢰관계의 배신이었어요. 아픈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자의 손에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뼈아픈 분노를 산 거죠. 선고를 내리던 판사는 피고인석의 레티시아를 향해 도저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법정에 판사의 차갑고 단호한 일갈이 울려 퍼졌죠. 당신이 저지른 짓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건 중 가장 끔찍합니다. 콜로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내리겠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어요. 거기에 156년의 징역형이 추가로 연속해서 더해졌죠. 종신형에 156년이라니. 어차피 다 살지도 못할 형량인데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법에서 이렇게 형량을 연속적으로 더하는 건 감옥 안에서 혹시 모를 가석방 심사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무서운 의지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무덤까지 가두겠다는 사법부의 아주 강력한 선고였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정의를 향한 여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비록 재판은 끝이 났지만 우리 가슴 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루미놀 반응으로 파랗게 빛나던 침실의 끔찍한 핏자국들. 간혼의 작고 연약한 몸에 남겨진 18번의 참혹한 상처들. 그리고 아이를 가방에 구겨넣고 무려 2000km를 달려서 다리 밑에 내다버렸던 그날의 엽기적인 행각들. 이 모든 팩트들은 법정 밖 현실에 고스란히 남아서 그녀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어느 공원. 지금도 그곳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에 매달린 파란색 리본들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혼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이웃들의 마음이 담긴 간혼 스트롱의 상징이죠. 간혼 스타우치. 세상을 떠날 당시 고작 11살이었던 이 작은 소녀는요. 자기 방에서 비디오 게임 하는 걸 좋아하고 어린 여동생과 장난치는 걸 무척이나 즐기던 아주 평범하고 해맑은 아이였어요. 자기를 끔찍이 아끼던 아빠처럼 늠름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앞으로 스스로 그려나갈 미래가 너무나도 많았던 소년이었죠. 비록 아이는 차가운 플로리다의 다리 밑에서
짧은 생을 억울하게 떠나야 했지만 간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지역사회는 아이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